첫 번째 노트는 객체지향 개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객체지향 개념. 일반적인 개념이고요. 아마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내용을 알고 있고 혹시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 조금 잘못된 건 없는지 그걸 좀 확인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러고요. 다음 노트에서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갈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실 수 있고 또 제 수업을 뭐 C++나 자바를 안 들으신 분들은 약간 또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려해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우리가 객체지향 개념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려고 객체지향을 배우는 거죠. 그래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우리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제 그 객체지향 언어 또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또 객체지향 개념은 아주 오래전에 나온 개념이에요. 1950년대 거의 초기 컴퓨터 공학 초기에부터 등장했던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지배적인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은 것은 아, 꽤 됐죠. 꽤 됐죠. 꽤 됐지만 이제 다른 언어들과 비교하면은 역사가 또 그렇게 깊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우리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하기 전에 주로 우리가 사용한 프로그래밍 언어가 뭐 C, 포트란 뭐 이런 언어들이 있었는데 그런 언어들은 구조화 프로그래밍을 한다 그래요. 구조화 프로그래밍. 즉 함수가 어떤 주가 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 전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함수로 나눌 것인지. 함수로 나눈다는 것은 그 프로그램이 제공해야 되는 기능이 뭔지 거기에 더 초점을 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초기 컴퓨팅 환경은 게임을 만들든지 사용자들이 쓰는 어떤 응용을 만든다기보다는 컴퓨팅 환경 자체를 만드는 게 더 중요했었습니다. 운영체제를 잘 만드는 거, 뭐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만들었던 응용들이 그렇게 복잡하고 다양하지가 않았겠죠. 근데 지금은 그렇진 않죠. 그래서 지금의 환경에서는 구조화 프로그래밍, 기능 위주의 프로그래밍으로는 이제 프로그램하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가 운영체제가 GUI 환경으로 윈도우 3.1 뭐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하여튼 지금의 우리가 쓰는 윈도우와 같은 그런 환경으로 바뀌고 나서는 이제 GUI 응용들을 만들게 됐고 그런 GUI 응용을 만들 때는 더더욱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좋았던 거죠. 훨씬 더 편리하게 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객체지향에서는 이제는 함수, 즉 기능 위주가 아니라 데이터 중심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겠고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한 함수를 하나의 틀로 묶어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하게 됩니다. 그것을 이제 캡슐화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지금도 지배적인 패러다임인 거죠. 주로 우리가 뭘 만들든 간에 대부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어느 정도는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가 최근에 쓰는 현재 쓰고 있는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들,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조금 추세가 어떤 추세를 띠고 있냐면은 예전에는 이렇게 언어의 표준화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고려를 하지 않았어요. 물론 C++하고 파이썬, 자바는 성격이 좀 달라요. 뭐 C#도 성격이 다르고. 그러니까 언어가 어떤 특정 회사에서 뭔가 관리되는 그런 언어이면 거기서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어떤 회사의 소유물은 아닌 언어인 거죠.
그러면 별도 커뮤니티가 만들어져서 그 커뮤니티에서 이제 자발적으로 그 언어를 발전시키는 겁니다. 근데 C++가 점점 인기가 떨어지고 쓰임도가 떨어짐에 따라서 그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이러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C++를 개선하는 작업들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지만 이 새 언어의 버전을 발표하는 주기를 짧게 줄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측이 가능하게 새 버전이 언제 나올 것이다. 그리고 새 버전에는 어떤 기능이 나올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알고 있죠. 또 자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 버전의 어떤 새 기능을 공식화하기 전에 프리뷰 버전이라고 미리 써볼 수 있게끔 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처음하고는 조금 더 발전된 아니면 아예 폐기하든가 그렇게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는 6년 주기로 큰 버전들이 나오고 3년 주기로 이제 보완 버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주체들이 좀 다르니까 C++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회사의 소유물이 아니니까 그 C++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제 컴파일러들을 쓸 수 있어야 되겠고 그 컴파일러를 만드는 어떤 기업이나 기관, 뭐 단체들이 다양하죠. 애플에서 사용하는 뭐 Clang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많이 쓸 비주얼 스튜디오 MS에서 나오는 MSVC라든지 또 공개 소프트웨어 만들 때 많이 쓰는 GCC라든지 이런 컴파일러들이 다양하게 있는 거죠. C++를 컴파일할 수 있는 컴파일러가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표준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바로 그 표준을 지원하기가 쉽지 않겠죠. 새 버전이 나오면 또 그 지원하려면 컴파일러를 개선해야 되고 뭐 만들어야 되니까 각각 또 내가 사용한 환경에 따라서 표준은 이미 나왔는데 그 표준을 내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쓰는 맥 환경에서도 보면 Clang이 지금은 최신 C++ 버전이 20인데 20의 일부 기능만 지원하지 모든 20에 있는 모든 표준화 기능을 다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이 주기가 뭐 짧고 고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즉시 그 표준이 발표되면 그 표준에 있는 기능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반면에 자바는 오라클 회사가 표준화 내면 발표하면서 동시에 SDK, 컴파일러를 같이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럼 표준이 나오면 그 즉시 우리는 그 표준에 있는 내용을 그냥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바 컴파일러를 뭐 어떤 다른 업체에서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자바 컴파일러는 그냥 오라클에서 늘 만드는 거예요. IDE는 뭐 다양한 데서 만들 수는 있지만 컴파일러 자체는 그냥 오라클에서만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쓰임새가 다른 거고 파이썬도 마찬가지로 그 파이썬 단체에서 새 버전을 만들 때마다 자기네들이 이제 내놓고 있는 거죠. 그럼 그 버전을 설치하면 그 버전에 있는 기능은 내가 다 쓸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알고 이제 쓰셔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언어들의 표준들이 빨리빨리 나옴에 따라서 언어들이 어떤 현상을 보이냐면 비슷해지고 있어요. 예전에는 C++에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는데 자바에서만 됐던 건데 이제 C++에서 되고 또 C++에서 됐던 건데 자바에서 비슷하게 또 지원을 하고 파이썬에서 지원하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뭐 좋다는 기능, 있어야 한다는 기능들은 다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 공통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는 형태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은 넘어갈 때, 이 언어에서는 이런 기능은 저 언어에서는 무슨 기능인지 찾아보면 또 유사한 기능들이 많이 있는 거죠. 예전에는 아예 그 기능이 없으니까 다른 방법이나 그 언어에서 그런 걸 어떻게 하지? 이런 거를 살펴봤어야 됐는데, 이제 많이 유사해지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객체 지향을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객체 지향처럼 지원하지 않던 것들도 많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객체지향처럼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교과목 소개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과목에서 계속 제가 설명하는 어떤 객체지향 개념들이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잘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잘 적용이, 제가 설명한 내용이 그 파이썬 언어에 잘 안 나타나게 되는 현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 실습하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들이 있고, 어쨌든 지금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모바일 프로그래밍을 하든 웹 프로그래밍을 하든 또 일반 응용을 만들든 거의 지배적인 프로그램 패러다임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객체지향으로 넘어와서 객체지향이 뭐다라는 걸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객체지향을 우리가 선전할 때, 이 객체지향 언어는 이래서 좋다라고 선전할 때 늘 핵심적으로 하는 얘기가, 기존 언어들은 우리의 머릿속의 생각을 컴퓨터적인 생각으로 바꿔야 된다. 내가 생각했던 거를 그대로 언어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에 맞게 내 생각을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객체지향은 그렇지 않다. 객체지향은 내 머릿속에 있는 그냥 생각들을 그대로 언어에 표현하는 게 훨씬 가깝게 표현할 수 있다. 그게 객체지향의 이점이다. 이렇게 많이 선전을 합니다. 뭐 일면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객체지향에서는 우리가 아까 객체지향 이전에 많이 썼던 구조화 프로그래밍에서는 어떤 기능을 제공해야 되는지를 중점을 뒀다 그러면, 이제 객체지향으로 넘어오면 데이터 중심이 되겠고, 내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어떤 객체들을 만들어야 되는지, 어떤 객체들이 필요한지를 찾게 되는 거죠. 이 객체가 핵심이 되는 거고, 이 객체라는 거는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어떤 생각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선전에 의하면 똑같다, 유사하다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기 이제 문이 있는데, 저한테 잡아들었던 사람들은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아서 좀 지겨울 수도 있는데, 문이 있으면은 우리가 저 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유리문이다, 문이 닫혀 있다, 이런 현재 문의 상태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저 문 갖고 뭘 할 수 있지? 열 수 있고 닫을 수 있고 잠글 수 있고,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 생각들을 그대로 프로그램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저 문의 상태는 이제 데이터로 나타내 가지고 정의하고, 그 행위는, 우리가 저 문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열고 닫는 거는 함수로 만들고, 이 함수는 상태를 활용하겠죠. 문이 잠겨 있으면 문을 열려고 하더라도 열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모델링해서 우리가 프로그램에 필요한 객체들을 찾고 그 객체들을 상호작용하도록 해서 우리가 필요한 기능을 구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객체지향의 핵심은 객체다.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 만들 때 필요한 객체를 잘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객체는 세 가지 요소로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세 가지 요소. 상태, 행위, 식별자. 여기서 제일 쉬운 게 식별자인 겁니다. 그래서 객체를 우리가 하나만 만들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객체를 여러 개 만들어야 될 수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할 때. 학생이 있으면 내가 학생 한 명만 만들어서 처리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 학생들을 만들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구분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한 거죠. 그게 식별자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세계로 식별자가 넘어오면은 변수 개념이 되겠죠. 이게 뭐 배열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일반 변수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식별자가 필요한 거예요. 또 당연히 우리는 한 객체만 만들더라 그래도 이 객체를 한 번만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 또 그 객체를 사용해야 될 수가 있죠. 그러면 계속 그 객체를 접근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 그때 필요한 게 식별자인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상태와 행위인데, 객체는 상태를 가지고 있고
이제 그 상태를 바탕으로 어떤 행위를 우리가 상호작용할 수가 있는 거가 객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지향, 우리가 프로그램에서는 상태는 데이터로 표현돼야 되겠고, 데이터로 표현하고, 그 각 객체는 자신의 상태를 나타내는 정보를 개별적으로 유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학생이다. 그리고 학생은 이름을 우리가 상태로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럼 학생 객체를 100명 만들면 이름을 저장하는 변수가 내부적으로 또 100개가 각각 객체마다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객체들의 상태는 이제 멤버 변수, 데이터로 나타내니까 멤버 변수로 우리가 모델하게 됩니다. 그런데 뒤에 나올 수 있겠지만 이제 상태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다 변수로, 데이터로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행위,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함수를 정의해서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각형이 있다. 사각형이 있다. 그러면 사각형의 멤버 변수로 뭘 유지하냐면은 사각형의 정보, 뭐 꼭지점 정보, 폭과 높이 정보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각형의 상태 정보 중 우리가 또 필요한 것이 면적일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면적은 멤버 변수로 내가 유지할 수도 있죠. 에리어라고 하는 멤버 변수를 만들어서 유지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에리어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고 매번 필요할 때 계산을 하도록 만들 수가 있죠. 그럼 이 에리어라는 메소드, 함수는 행위일까요? 행위는 아니고 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또 다른 예로 교재에 있는 내용이지만 사람 나이가 있다. 그러면 age라고 하는 정수 변수를 이용해서 사람 나이를 유지할 수도 있죠. 근데 사람 나이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필요하기 때문에 생년월일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이라는 멤버 변수는 없지만 getAge라고 하는 함수가 있을 수 있고 이 getAge는 그냥 생년월일부터 현재 오늘날 매달 며칠인지 보고 계산해서 나이를 계산해 줄 수도 있죠. 그래서 상태라고 해서 항상 무조건 그 상태를 유지하는, 나타내는 멤버 변수를 꼭 정의해서 사용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우리가 어떤 상태는 멤버 변수로 유지하고 어떤 상태들은 멤버 변수가 아니라 필요할 때 계산한 형태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 계산을 안 하더라도 그냥 함수로 그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설계 패턴 보고 여러 가지 예제들 보면은 다양한 예제들을 만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상태를 꼭 반드시 멤버 변수로 나타내지는 않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행위는, 그리고 이제 행위인데, 이 객체 지향에서 객체 행위의 가장 큰 특징은 그 행위의 결과가 현재 상태, 객체의 현재 상태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똑같이 문을 열라고 어떤 문에 상호작용을 하더라도 그 문이 잠겨 있으면 안 열릴 거고 문이 안 잠겨 있으면 열릴 거고요. 강아지가 배고프면 많이 먹을 수 있고 어떤 강아지는 적게 먹을 수 있고 그게 객체지향으로 프로그램하기 되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객체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상태를 바탕으로 이 행위들을 그 상태에 맞게 만들어 가지고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객체가 그 객체의 상태가 뭐냐에 따라서 그 상태에 맞게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객체의 행위들은 객체의 상태를 활용하게 되는 거고요. 객체의 상태를 전혀 활용하지 않는다. 그럼 얘는 그 객체의 행위로 분류할 이유가 없어요. 걔는 이 객체와는 전혀 무관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메소드를 만들었는데 이 메소드는 이 클래스에는 멤버 변수를 하나도 안 써. 그럼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는 이렇게 상태 행위 식별자를 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수행되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어떤 생명 같은 거죠. 그래서 만들어져 가지고
어떤 존재하다가 필요 없어지면 소멸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어떤 필요한 객체들이 어떤 상태를 가지고 있고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지를 정의해야 되겠죠. 프로그래밍 언어로. 그 프로그래밍 언어로 정의한 그 틀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클래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정의하는 거예요. 근데 클래스만 딱 정해놨어. 그리고 그거에 객체 하나도 안 만들어. 그럼 아무 의미 없어요. 컴퓨터를 구입했는데 그냥 꺼놓으면 얘는 아무것도 안 하겠죠. 마찬가지예요. 클래스만 정해놓고 얘는 일반 객체를 만들어야 되는 클래스인데 객체를 하나도 안 만들어. 그럼 얘는 아무 쓸모 없는 거예요. 아무런 어떤 의미 있는 것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고 클래스의 객체를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생성해 가지고 잘 사용해야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뭐 비유적으로 붕어빵 틀, 붕어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붕어빵 틀이 있고 재료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다양한 붕어빵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만들다 보면 좀 터지네 뭐 이런 다양한 애들이 나오겠죠. 그게 객체 지향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이제 객체의 틀을, 객체가 어떻게 생겼다, 뭘 할 수 있다라는 걸 정의한 틀이니까 얘는 그 객체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서 뭘 정의하냐면 멤버 변수를 정의하고 객체의 행위를 할 수 있게, 객체가 행위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멤버 함수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통틀어서 그냥 멤버라고 하면은 멤버 변수와 멤버 함수를 결합해서 그냥 다 멤버라고 그럽니다. 이게 멤버라 그러면 함수일 수도 있고 변수일 수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태라고 해서 다 멤버 변수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멤버 함수 중에는 행위가 아니라 상태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근데 멤버 펑션이라는 용어는 많이 안 써요. 그냥 줄여서 간단하게 메소드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메소드는 객체 지향에서 객체의 행위를 우리가 나타낼 때 메소드라는 용어를 써요. 이게 펑션인데 함수인데 메소드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거고요. 각 객체는 별도 멤버 변수 가지고 있고 이 멤버 변수의 값을 통해서 객체 상태를 정의한다. 뭐 아까 한 얘기죠. 다시 강조하지만 모든 객체 상태를 멤버 변수로 모델링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잘 하려고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필요한 객체를 잘 찾아내야 돼요. 그렇죠? 잘 찾아내야 돼요. 그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의 가장 첫 해야 되는 일이에요. 객체를 찾는 일. 내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 어떤 객체들로 만들지 이걸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객체 지향에서 객체는 실제 상태를 가지고 있고 그 상태에 따라서 행위를 하면 그 행위가 그 상태에 따라 달라지는 그게 이제 객체인데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실세계에 있는 어떤 사물, 유무형의 사물을 컴퓨터, 소프트웨어로 모델링해야 된다. 그럼 객체로 모델링하면 되게 효과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어요. 아까처럼 문,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구조 프로그램 할 때 어떤 학생이면 물론 학생 이 사람이 이런 것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프로그램 세계에서 예전에 생각할 때는 학생이 필요하냐? 그럼 학생이 어떤 정보가 필요하지? 내가 지금 수강 시청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건지 뭘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학생에 대해서 모델링해야 되는 게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제 구조체를 정의해서 학생을 나타냈겠죠. 마찬가지로 클래스에서도 그러니까 객체 지향에서는 그런 어떤 복합 타입 그러니까 여러 정보들이 결합해서 어떤 하나의 정보가 되는 거. 뭐 교과목이다. 그럼 교과목이 갖고 있어야 될 정보들이 있는 거죠. 그럼 그거를 예전에는 그냥 구조체로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객체 지향에서는 걔를 클래스로 정의하면서 이제 구조체와 달리 뭐가 거기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같이 넣어서 클래스를 만들게 됩니다. 캡슐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만 묶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묶어서 어떤 한 개념을 나타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개념을 처리할 때
또는 사용할 때 필요한 어떤 것들을, 함수들을 같이 묶어서 클래스로 정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객체 지향에서는 기능 중심이 아니라 데이터 중심이에요.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은 다 주로 뭘로 모델링 된다? 클래스로 모델링 돼서 이제 객체화 되는 거예요. 객체 지향에서는. 내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하지? 그럼 이 데이터들을 어떤 클래스로 모델링 할까를 생각해서 클래스를 정의하는 거고, 데이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이 데이터 갖고 내가 뭘 하지?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기능을 클래스에 같이 넣어서 캡슐화해서 클래스를 정의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능도 데이터뿐만 아니라 기능도 우리가 클래스로 모델링, 객체 지향으로 모델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모든 기능을 그러면 객체 지향, 클래스로 모델링하냐? 아닙니다. 그러니까 객체 지향으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더라도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객체로 모델링하지 않습니다. 효과적인 애들, 필요한 애들만 이제 객체로 모델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기능도 우리가 객체 지향으로 모델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기능들을 우리가 객체 지향으로 모델링할 수 있냐? 안 하는 것들부터 생각하는 게 더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사인 함수, 즉 인자만 갖고 기능을 다 구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를 받으면 그 인자가 뭔지에 따라서 내가 해당 기능을 다 구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뭐만 필요한 거야? 함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함수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서도 그냥 함수만 만들면 돼요. 그래서 사인 함수, 뭐 이런 것들은 객체 지향에서도 객체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리면 인자만 갖고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그러면 객체로 만들지 않느냐? 그렇진 않고요. 예제를 여기 예제가 있는데 문자열에서 특정 문자의 등장 위치를 찾는 기능이 필요해요. 문자열에서 특정 문자의 등장 위치. 그러면 인자로 문자열과 문자를 받으면 구현할 수 있죠. 인자만 갖고 다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함수만 만들면 되는 그런 기능이죠. 그런데 객체 지향에서는 함수 중심이 아니라 데이터가 중심이니까 인자 중에 복합 타입이 특히 있으면 그 복합 타입을 중심으로 그 기능을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은 문자열을 중심으로 문자를 하나 받아서 위치를 찾는 함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객체 지향 답다라고 그러면 캡슐화 하는 거니까 이 함수, 이 기능은 독립적인 함수로 만드는 게 아니라 뭘로 만들어요? 문자열의 메소드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능이 인자만 갖고 다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뭘 살펴봐야 되냐면 그 인자 중에 복합 타입이 있는지 보고 그 복합 타입을 중심으로 이 기능을 생각할 수 있는지 보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독립적인 함수로 만드는 게 아니라 뭘로 만들어요? 메소드로 만드는 거예요. 그 복합 타입의 메소드로 만듭니다. 그러면 원시 타입만 받는 함수야. 그러면 얘는 안 돼요? 얘는 원시 타입만 받는 함수예요. 그리고 이 함수는 인자만 갖고 다 만들 수 있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얘는 메소드로 바꿀 수는 없나요? 못 바꿔? 바꿀 수 있습니다. 얘도. 얘는 어떻게 바꾸냐면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애요. F 함수인데 A, B, C 그냥 복합 타입이 아니라 원시 타입, 어토믹 타입만 받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얘를 어떤 정수의 메소드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이 두 개를 결합하면 새로운 타입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F, X, Y 좌표인데 뭘 해요 또. 그러면 F,
포인트라는 구조체의 함수로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뭘 할 수 있어요? 이 포인트라는 구조체의 메소드로 F 함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원시 타입들이로 만들어진 어떤 함수이면은 이 원시 타입들을 모아가지고 그 중에 일부를 모아서 새로운 어떤 개념이 되는 클래스를 만들 수 있으면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고 그 클래스의 메소드로 얘를 만들어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더 추상화되고 더 효과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노트에서 살펴볼 수도 있는데, 이런 원시 타입들도 하나의 원시 타입만 유지하는 클래스를 정의할 수도 있어요. 얘가 뭘 나타내는 정보인지 따라서 클래스로 바꿔가지고 처리하면은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 타입이라고 해서 나중에 뒤에 가면 이제 다음 노트에 보면은 엔티 패턴을 소개할 건데, 그 중에는 그 원시 타입에 대한 집착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시 타입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프로그래머들이. 근데 원시 타입이더라도 우리가 그 원시 타입을 클래스로 만들어서 모델링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데이터가 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하니까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능을 우리가 필요하더라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그런데 어떤 기능들을 객체로 모델링하면 가장 효과적이냐면은 인자만 갖고 안 되는 애들. 인자만 갖고 안 되고 기억을 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뭘 했는지, 아니면 과거에 뭘 했는지, 과거에 어디까지 했는지를 기억해야 된다. 그러면 객체로 모델링하면은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나 자바에서 그 scanf, printf처럼 입출력을 객체로 모델링하고 있어요. 객체로 모델링하는 이유는 현재 어디까지 출력했는지, 버퍼에서 어디까지 내가 썼는지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억을 객체지향에서는 어디서 하면 돼? 상태에서 하면 되는 거죠. 멤버 변수로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어디까지 했는지를. 만약 그거를 우리가 함수로 만든다. 그러면 기억해야 되니까 scanf가 지금 바로 전에 어디까지 내가 버퍼에 썼는지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역 변수를 쓴다든지 스태틱 지역 변수 쓴다든지 되게 프로그램하기가 번잡해집니다. 근데 그런 기능은 클래스로 만들면 멤버 변수와 행위로 딱 만들 수 있어 좋습니다. 또 하나 얘는 이제 자바에 보면은 스트링 토커나이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스트링 토커나이저는 어떤 기능을 제공하냐면 문자를 입력받아서 생성하는데, 그러니까 단일 문자가 아니라 여러 단어로 구성된 문장을 받는 거예요. 스트링 토커나이저가. 그러면 스트링 토커나이저가 문장을 유지한 상태에서 내가 넥스트 토큰 달라 그러면은 차례로 단어를 하나씩 추출해서 나한테 줍니다. 그러면 내가 넥스트 토큰을 부를 때 이 스트링 토커나이저는 뭘 기억해야 돼? 어디까지 지금 내가 토큰을 줬는지 기억해야 되죠. 이런 기능들은 객체지향을 만들면 대단히 효과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객체지향에서 기능들은 이렇게 모델링하는 거고, 객체지향을 모델링할 필요가 없는 기능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인자들을 중심으로 메소드를 만들 수 없는지 생각해보고, 인자들 중심으로 만들면은 더 효과적이면 그렇게 만드시고, 그것도 별로 효과적인 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사인과 같은 함수만 하나 만들어서 그 기능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객체지향은 이렇게 데이터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함수를 하나의 틀로 묶어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 개념을 전문 객체지향 용어로는 캡슐화라고 합니다. 근데 이 캡슐화는 데이터와 데이터를 처리한 함수를 묶었다.
라는 그 개념이 가장 주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또 하나 여기에 이제 보통 추가되는 게 접근 제어입니다. 접근 제어. 묶고 나서 얘네들을 함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접근 제어를 해서 밖에서 직접 쓸 수 있는 애, 쓸 수 없는 애, 이런 것들을 분류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캡슐화를 하고 이제 오픈할 애들만, 외부에서 쓸 수 있는 애들만 살짝 열어주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 캡슐화는 그러니까 캡슐화보다는 접근 제어는 어떤 거를 향상시키는 요소냐면은 프로그램의 강건성을 향상시키는 요소예요. 프로그램 언어에 들어가는 기능들은 크게 세 가지 목적 때문에 들어가는데 강건성, 효율성, 간결성,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이 프로그램 언어가 갖고 있는 어떤 기능이 강건성을 목적으로 둔 기능인지 효율성을 위해서 도입된 기능인지 아니면 간결하게 프로그램하기 위해서 도입된 기능인지, 이런 것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간결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된 기능이죠. 그거 없어도 그냥 할 수 있는데 좀 줄여서 스위치문도 if문 갖고 만들 수 있는데 간결하게 프로그램하기 위해서 도입된 요소들이에요. 근데 객체지향에서의 이 접근 제어는 이제 그 강건성을 높이기 위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캡슐화를 하고 접근 제어까지 해서 강건성도 높여주는 그런 이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캡슐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묶었는데 이 묶은 것을 통해서 또 우리 객체지향에서는 어떤 장점을 내세우냐 하면은 블랙박스처럼 우리가 쓸 수 있다. 이 캡슐화된 거를. 즉 내가 어떤 클래스를 사용해야 될 때 클래스의 내부 구현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 여러분들이 뭐 자바에 있는 어떤 라이브러리에 있는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그 코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지는 않죠. 그냥 얘가 뭘 주면 뭘 준다라는 거를 알면 쓸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되는 거는 코드는 모르더라도 성능을 알고 쓰셔야 돼요. 어떤 함수를 쓰든 어떤 클래스를 쓰든 얘가 구체적으로 어떤 코드로 만들어졌는지 모르더라도 성능은 아니면 얘를 어떻게 써야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는 이해하고 쓰셔야 되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블랙박스처럼 우리가 쓸 수 있다. 그래서 C++는 이런 블랙박스라는 개념을 강조하기 위해서 헤더와 그 클래스를 정의할 때 헤더 파일과 소스 파일로 나눌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헤더 파일에는 멤버 변수와 메소드를 선언만 할 수가 있고 이제 그 소스 파일에는 메소드의 구현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의 그 라이브러리에 있는 코드를 쓰려고 그러면 나는 뭐만 있으면 돼요. 헤더 파일만 있고 라이브러리 파일만 있으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C++의 헤더 파일은 많은 정보가 오픈이 돼요. 실제 블랙박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멤버 변수들은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가 다 노출이 됩니다. 근데 오히려 자바는 어떤 방식을 쓰냐 하면은 자바는 헤더 파일과 소스 파일이 나눠져 있지 않죠.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라이브러리를 쓸 때 소스 파일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만 필요해? 바이트 코드만 필요해요. 물론 바이트 코드를 리버스 엔징해서 코드를 볼 수는 있겠지만 그거 안 보죠. 그냥 문서화된 API만 보고 쓰는 거예요. 헤더 파일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C++가 이 블랙박스를 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더 지원한다고 하고 자바는 하나에다 다 만들기 때문에 그 블랙박스 기능이 약하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거꾸로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헤더 파일에 담을 수 있는 게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보셔야 되겠고 어쨌든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얘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유지하는지 몰라도 돼요. 사람의 이름을 유지한다는 것만 알면 되지 사람의 이름을 성과 이름을 나누는지 하나로 유지하는지는 몰라도 되는 거지.
나이를 나한테 주긴 하는데 나이 정보를 실제 멤버 변수를 유지하는지 아까처럼 생년월일만 유지하고 매번 계산해 주는지 몰라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함수들의 자세한 구성들도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징이 이제 캡슐화에 있고, 이 캡슐화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접근 제어가 매우 중요한 거고 구조화 프로그래밍하고 차별화되는 요소입니다. 예전 구조화 프로그래밍 저게 없는 거죠. 파이썬도 저게 없죠. 그래서 물론 파이썬도 뭐 있지만 하여튼 파이썬은 좀 달라요. 그래서 파이썬 빼고 C++나 이제 자바는 퍼블릭, 프라이빗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건성이 핵심이다, 얘는. 이 접근 제어의 주 목적은 강건성이에요. 그래서 여기처럼 나이가 있는데 이 나이를 멤버 변수로 유지하는데 얘를 퍼블릭으로 놓으면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 거고, 마음대로 쓰다 보면은 오류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제어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나이는 양의 정수로 유지하고 싶고 150보다는 작게끔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있죠.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놓고 나이를 수정하는 메소드를 내가 잘 만들어서 음수가 되거나 150이 넘거나 말도 안 되는 값이 나이로 설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걸 방지함으로써 코드의 강건성을 높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코드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 밸런스라고 하는 건 어디서만 수정이 가능해? 디포짓과 위드로에서만 수정이 되는 거고, 이 코드에 의해서 밸런스 값은 절대 음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음수가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주는 그 목적이 바로 캡슐화를 하는 목적입니다. 캡슐화. 그래서 이 캡슐화는 숨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강건성이 목적이다. 엉뚱하게 수정되는 걸 막는 거가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번거롭죠. 저렇게 프라이빗으로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얘 값을 밖에서 알고 싶으면 get balance를 불러야 되는 거죠. 쓸 때 오히려 불편해요. 그렇게 불편한 걸 감수하도 저렇게 쓰는 거는 강건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숨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제 강건성. 이 값이 엉뚱한 값이 안 되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멤버 변수를 그럼 프라이빗으로 만드냐?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런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애들만 프라이빗으로 만들고 얘를 수정하는 애들을 잘 만들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어떤 통제권 내에서만 값을 가지게끔 만들어 주는 게 객체 지향의 접근 제어의 핵심입니다. 뭐야? 왜 안 돼? 잠깐.